안녕하세요. 오늘은 무국대도 후천개벽 그동안 멈춰놨었는데 오늘부터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할 생각입니다. 제 18강 춘산체지가의 초당의 봄꿈 진행하겠습니다. 한 달 반 정도 좀 쉬었기 때문에 이 강의 자체가 체지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춘산체지가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원본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책들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해석한 방식들이 있겠죠.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춘산체지가는 일단은 6편으로 되어 있는데 남조선 뱃노래, 초당의 봄꿈, 달노래, 7월식과 남강철교, 춘산노인 이야기. 그래서 남조선 뱃노래는 해석을 다 했습니다. 17강까지가 남조선 뱃노래 해석한 거고요. 오늘부터 이제 초당의 봄꿈 두 번째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춘산체지가는 체지한다는 게 이제 영지버섯을 채취한다고 하는 건데, 이 영지버섯은 바로 신선들이 먹는 불로 영생의 약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로 영생의 약초, 영지버섯을 채취하는 노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발견된 경로는 동학의 접주, 정읍의 동학 농민혁명운동을 이끌었던 주요 리더 중에 한 분이 정읍의 대접조 손아중이라는 분이었는데요. 이 손아중이라는 분이 전라북도 정읍에 에서 활동을 하다가 하고 있는데, 고창에 선운사라는 곳에 한 300명 정도를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에 고창 선우사 동불암직 마해열애자상이라고 하는 이 석불이 있는데, 이 마해열애 불을 올라가 가지고 감시를 열고 이 체지가를 획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것이 1892년 정도였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2년 후에 동학농민혁명운동이 불이 붙어가지고 1년 동안 관군과 일본군하고 이제 투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데, 어쨌든 이 체지가가 나올 때에 이 체지가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은 2조 500년 후에 미륵 석불의 복장을 여는 자가 있는데, 이 비결서가 세상에 나오면은 나라가 망한다, 한양이 망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런 후에 다시 새롭게 흥한다, 이렇게 되는 게. 그런데 이제 손아중이라는 분은 이제는 동학 농민혁명운동의 주모자였기 때문에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전봉중, 김계남, 손아중 사형을 당한다. 자, 그래서 체지가 이런 배경이 있고요. 체지가의 두 번째, 그러면 여기에 초당의 봄꿈 보겠습니다. 자, 초당의 봄꿈 보면은 여기 보겠습니다. 초당 위에 높이 누워서 일장 춘몽에 깊이 들어 한 곳에 다다르니 오선위기 하는구나. 한 노인은 백기 들고 한 노인은 흑기 들고 한 노인은 백기 훈수 한 노인은 흑기 훈수. 초암풍진 일어나니 상산사호 아니련가. 한 노인은 누구신고 주인 노인 분명하다. 주인 노인 체면보소 시절 풍류 그뿐이라. 상승상부 결승할 때 양편운수 못하고서 친가 유무 제 공괴할 때 손님 접대할 뿐이네. 수는 점점 높아가고 밤은 점점 깊어간다 라고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는 요 구간 보면,
그래서 꿈을 꾼다는 거죠. 이제 그 초당위에서 높이 초당위에 누워서 꿈을 꾸게 되는데 이 표현은 뭐냐면은 이 초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초당은 이거 좀 진하게 하고 싶은데요. 진하게 초당에 높이 누워 좀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 그 초당은 이제 풀로, 그러니까 풀초자니까 이제 풀로 엮어가지고 지붕을 얹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어떤 그 집이라는 거죠, 초당. 근데 보통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마 이때 초당 개념은 뭐 귀하 올리고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집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이 앞에는 뭐 연못이 있고 그런 식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누워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여기에 그러니까 이런 초당에 집 말고 어떤 경치 좋은 데다가 만들어 놓고 정자 같은 거죠. 일종의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풀로 엮어서 이렇게 지붕을 이어서 거기에서 마룻바닥 여기에 돼 있는 여기 올라가서 이제는 잠을 잔다 이거죠. 잠을 잘 때에 일장춘몽이라니까 봄꿈이라는 거죠. 이게 여기 초당의 봄꿈이라고 하는 게 춘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초당 춘몽, 초당의 봄꿈 할 때 이게 초당의 춘몽이다 이렇게 한자로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초당 춘몽, 봄꿈. 자, 그러니까 우리 꿈속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거죠. 꿈속의 세계. 그러니까 이게는 뭐냐면은 꿈속의 세계. 여러분이 가령 뭐 잠을 잘 때 꿈속에 들어가면은 그 꿈속의 세계를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여러분이 깨어있을 때의 세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세계는 보통 우리가 후천세계, 현실세계죠. 현실세계. 이걸 이제 후천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후천세계. 이 물리적 세계인데, 예, 이 꿈속의 세계, 꿈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세계, 예, 물질적인 이런 세계가 아니라 마음의 세계로 들어간 거죠. 마음의 세계. 그러니까 보통 이것은 죽은 이후에 여러분의 육체가 죽은 이후에 여러분의 혼이 경험하는 그 세계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선천세계라고 하는 거. 선천세계.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후천세계는 피지컬, 피지컬 세계, 피지컬 월드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피직스하다. 그 다음에 꿈의 세계는 아스트랄 세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후천 세계가 아니라 선천 세계로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봄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 선천 세계도 역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그 봄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선천의 봄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선천의 봄의 공간, 봄의 시간대죠. 봄의 시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천의 봄의 시간으로 들어간다. 이게 초당의 높이 꿈속에서 선천의 봄의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들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어떤 공간으로 갔다 이거죠. 그 시간대로 가가지고 선천의 봄의 시간대로 아스트랄계,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 들어간다는 거를 영어로 그러면 아스트랄 프로젝션이라. 아스트랄 프로젝션. 그러니까 꿈속에서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그 아스트랄 세계에서 아스트랄의 여행, 아스트랄 트래블링 하는 거예요. 아스트랄 트래블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아스트랄 체로 해가지고 아스트랄 프로젝션 해서 가가지고 어떤
갔더니 이제 봄의 공간으로, 봄의 시간으로 들어가서 봄의 그 시간의 어떤 공간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스트랄 프로젝션. 이렇게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거기 가보니까 그 오선이기를 하고 있다니까. 오선이가 5명의 그 신선이 위라고 하는 게 이제 바둑을 가리키는 거니까, 이거는 기는 바둑을 둔다는 뜻이니까 오선이기 5명의 신선이 바둑을 두고 있다 이런 뜻이죠. 5명의 신선이 바둑을 두고 오선위기 바둑 5명의 신선이 바둑을 둔다 이런 내용. 한노이는 그러니까 이 바둑판, 저는 바둑을 둘 줄 모릅니다. 원래 이런 데 관심이 없어가지고 뭐 바둑 장기 뭐 이런 장기는 둘 줄 알죠. 간단하니까. 그치. 근데 바둑은 너무 골치 아파가지고 그때 시간을 쓸 여유가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바둑 공부는 안 했고, 저는 뭐 화투도 어떻게 두는지 잘 몰라. 그런 거를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거 바둑을 이제, 그러니까 바둑을 제가 모르니까, 하지만은 바둑의 기본적인 그거는 이렇게 뭐 인터넷을 찾으면은 정보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 바둑은 이렇게 바둑판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백기 들고 하는 게, 백기라는 게 이게 바둑돌을 뜻하니까 흰 돌을 들었고, 한노에는 검은 돌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오선이기 5명의 신선이 바둑을 두는데, 5명의 신선이 있고 바둑을 둔다, 바둑을 두는 중이다 라고 하는데, 한 명은 백돌 들고 한노는 흑돌 들었다. 한노이는 백기를 훈수하고, 그러니까 백돌을 두는 사람을 옆에 훈수하고 있고, 한노이는 흑돌 두는 사람을 훈수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2사람씩 짝을 먹고 4사람이 바둑돌을 두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초한 풍진 일어난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2편으로 나눈 거니까 한 편은 초나라고 하나는 한나라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남조선 뱃노래에서 항우가 나오죠. 역발상 기계세가 나오는 항우로 어떤 이치를 표현했듯이, 여기서 항우와 유방의 싸움, 초한대전, 여기 다시 또 표현이 됩니다. 초한대전에 그 풍진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연기가, 그 먼지가 피어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군마를 운용을 하면은, 그 싸움 안 하면은 그 군마가 달려갈 때 그 먼지가 확 일어나는 그런 걸 가는 초한풍진 일어난다라고는. 그때 상산사호 아니련가. 그러니까 이 상산에 있는 상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상산에 4명의 그 힐호자니까 희다 라고 하는, 그래서 상산사호 아니련가 이렇게 때, 이게 상산사호라는 요 힐호자는 이게 노인들이니까, 노인들은 그 이런 형국이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은 노인들이 그 수염과 눈썹이 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흰 수염과 흰 눈썹을 가졌다 그래서 이 상산사호라고 하는데, 이 상산사호라고 하는 예, 관련된 그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상산사호라는 그 그림도 있어요.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이 상산사호라는 사람이 4명의 그 사람인데, 노인들이죠. 4명의 노인인데, 이 그 관련된 이 고사가 상당히 유명한 고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림들로 이렇게 그려져. 한 폭의 그림들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4명만 앉아 있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그림들이 있는데, 이게. 그런데 이 상산사호는 바둑으로 소일하는 내신선이다 이런 뜻이라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름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은 그 상산사호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진시황제의 가혹한 정치를 피해서 상산으로 들어가서, 상산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그 산속으로 들어가서 은둔을 한 내현인을 그렸다라고, 내현인이다라고 합니다. 이름은 동공, 농리선생, 기리개, 하황공 이렇게 네 명이라고 합니다. 수염과 눈썹이 하얗게 새어서 희다는 뜻의 호자를 써서 사오라고 불렀다. 이 사람들은 산속에 은둔해서 자줏빛 영지를 켜먹으며 지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춘산 노인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 상산이 지금 어떻게 돼서 이 상산이라는 이 상산이 바로 춘산이 되는 거죠. 지금 봄 꿈을 꾸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봄에 이 상산을 들어간 거니까 상산에 꿈을 꾸고 있으니까 여기 채지가를 불 때 춘산 채지가라고 하잖아요. 춘산. 이때 춘산, 봄춘에다가 매산자는 뭐예요? 이게 상산이 봄에 산이 될 때 그 춘산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이 그 자줏빛 영지를 케어먹고 있으니까 채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춘산 노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개념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춘산 노인이 있는데, 거기에 그때 봄에 이 상산에 있는 네 노인이 바둑을 두고 있는데, 그 네 노인 말고도 노인 한 명이 더 있어. 5명이 있으니까, 여기 분명히 4명이 아니고 5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5선 위기라고 했으니까 5명의 신선인데, 그 중국의 그 상산 사호는 4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명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 노인이, 나머지 한 노인이 이 주인이에요. 여기 주인. 그러니까 여기 상산에서 이제 자줏빛 영지를 케어먹으며 살고 있으니까 채지가. 그렇죠. 채지한다니, 영지. 근데 이 영지는 신선이 먹는 선약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신선과 같은 삶을 살았다 이런데요. 그래서 진시황이 이제는 죽고 진나라가 망할 때 항고조 유방이 결국 패권을 차지한 뒤에 이게 초빙을 했습니다. 4명을 초빙을 해서 그 현인이라고 부르니까 이렇게 초빙을 했는데 4명이 항고조가 이 선비를 하찮게 여긴다는 거 생각을 해서 출사하지 않았어요. 항고조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4명의 신선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요 그림에 그 식구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복숭아빛 안색의 눈처럼 흰 눈썹의 노인들, 각기 천하의 신선이다. 푸른산 바두곡돌 떨어지기 더딘데, 태자의 소식은 진실로 꿈밖에 있네. 뭐 이런 식구도 여기다 붙여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상산사호라는 4사람이 지금 한 사람은 백돌, 한 사람은 흑돌을 쥐고 이것을 바둑을 두고 각 한 사람은 지금 또 훈수를 두는 이 4명을 얘기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는 상산사호다 이렇게 아니련가 이렇게. 그런데 이 네 노인 말고 나머지 한 노인이 또 있는데 그 노인은 누구냐? 한 노인은 누구신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한 노인은 누구신고? 이 노인이 바로 주인 노인이구나. 그러니까 주인 노인이다라고 하는. 이 노인이 바로 주인 노인. 그래서 그림을 다시 그려서 어떻게 했다는. 4명이 앉아 있고 여기 요 주인이 이 사슴의 뿔을 만지작 하면서 여기 노인 하나가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앉아 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여기에 바위에 영지버섯이 피어 있잖아요. 학이 날고 소나무가 있고. 그렇죠? 예, 경치 좋은데 이런 데 있습니다. 저도 이런 데 가서 조용하게 도나 닦으며 있으면은 마음 편할 텐데 쉽지가 않네요. 자, 조용한 경치가 좋은데 저런데 참 조용하게 지내면은 세상을 잊고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인 노인 분명하다니까. 얘 주인이 탁 이렇게 있다네. 주인 노인이 있어서 주인 노인 체면 보소는 주인 노인의 그 체면을 보소. 그러니까 얼굴을 보라 이거죠. 그러니까 얼굴은 체면 보소.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이 바둑판에는 참여를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구경꾼이잖아요. 그냥 주인인데 구경꾼이야. 구경꾼이니까 체면 보소. 그래서
시절 풍류 그뿐이라. 그러니까 시절이 원래 이 시절이 풍류가 원래 시절 풍류가 원래 그런 것이니까 뭐 어쩌겠냐. 이 바둑판에 참여를 못하고 그냥 뭐 구경꾼 내가 주인인데 구경꾼 신세가 됐으니까 원래 그 바둑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이 도박판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도박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거기서 뭐 꽁지 빌려주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기 그 도박판 만든 놈들이 그런 놈들이 돈 벌지 그 도박하는 놈들은 돈 못 벌어요 사실 잘. 주인 어쨌든 주인은 다 거기서 뭐를 하고 있는 거야. 상승상부 결승할 때는 그 했다는 거는 뭐냐면 서로 이기고 서로 졌다는 거는 무승부다라는 얘기죠. 무승부. 지금 무승부. 서로에게 이기고 서로에게 졌으니까 1승 1패. 그러니까 무승부라 그래요. 그래서 결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승. 자, 이게 승부가 지금 같다. 무승부 상황이니까 이제 결승을 할 때에 양편 혼수를 못한다. 이 주인이 양편 혼수를 못하고 친가 유모 그러니까 친가 유모 친가라는 게 뭐예요? 여기 지금 저기가 자기 집이니까 자기의 친가아니에요. 자기 친가 이 다섯 번째 노인의 친가 여기가 친가인데 자기 집인데 자기 집에 유모 있든 없든 간에 있든 없든 그렇죠. 있든 없든 공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밥을 먹인다 그런 뜻이죠. 밥을 먹인다. 그러니까 음식을 대접한다. 그러니까 공개할 때 음식. 그러니까 이게 뭐 도박판에서 뭐 음료수 가져오면 가져다 주고 짜장면 갖다 달면 배달해 주고 시켜서 해 주고 뭐 돈 바꿔 달라면 돈 바꿔 주고 그 도박판 그 운영하는 사람은 그거 해야 되잖아요. 맨날 그런 거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먹여야죠. 원하는 거는. 그런 것들을 이제는 서빙하고 있다. 물론 그거에 대한 대가는 바꿨죠. 도박판 같은 데서는 요구르트 하나에 원래 100원인데 1000원씩 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손님 접대할 뿐이네. 수는 점점 높아가고 밤은 점점 깊어간다. 이런 거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때요? 지금 이게 바둑 두는 수가 점점 높아간다는 게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밤은 점점 깊어간다라고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아스트랄 세계의 꿈을 꾸고 있는 거니까 그게 그러니까 꿈 꾸는 건 주로 이제는 저녁에 밤에 이렇게 잘 때 꿈을 꾸는 거니까 들어갔을 때 밤의 세계였다고 하는 거죠. 거기가 밤의 세계. 그러니까 이것도 밤의 세계라는 또 표현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밤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낮의 세계가 아닌 낮의 세계는 우리가 현실적인 피지컬 세계,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세계. 이 아스트랄계는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꿈의 세계가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낮의 세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밤의 세계 점점 깊어간다. 이렇게 되는. 자, 그럼 이걸 해석을 이제 해봐야 되겠죠. 이것을 해석을 하면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거는 근데 이게 이제는 오선 위기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오선 위기. 많이 알려져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많이 아냐면은 이상하게 여기 초당의 본급 내용을 보면은 증상계열의 종교, 그러니까 강진산 선생이 많이 언급했던 것이 바로 오선 위기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선위기라고 하는 이 개념, 그러니까 다섯 신선이 있는데 두 신선이 각각 편을 먹고 한 신선이 들 때 한 신선이 서로 훈수를 두고 한 신선은 주인이다. 네 신선이 집으로 돌아갈 때는 모든 바둑판과 바둑돌을 나누고 돌아가는데 그때에 모든 것은 주인 신선에게 돌아온다. 이것이 이제는 오선위기설인데 오선위기론인데 이 오선 위기론을 특히 증상계열의 그러니까 증상계열이라고 하면 강진산 선생이 이거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해놔서 이게 사실 우리가 이게 동학이잖아요. 동학의 손아중 선생이 발굴한 체지가인데
이 지역 자체가, 이게 발굴한 지역 자체가 전라북도란 말이에요. 전라북도. 그런데 증산 선생님도 전라북도 고부, 원래 정읍 옆에 뭐 고부 출신이잖아요. 고부. 그렇죠. 고부. 정읍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학농민운동의, 혁명운동의 중심이야. 여기가 중심인데,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에서 활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강지산 선생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깊은 영향을 받은 거죠. 근데 강지산 선생은 동학농민혁명의 그러니까 강지산 선생도 처음에는 동학을 하셨잖아요. 자, 저는 동학이나 이렇게 최수훈 선생이나 강지산 선생 어떤 종교인이 아닙니다. 저는 어떤 신앙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그게 할 때에 강지산 선생도 동학을 공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동학농민혁명운동에는 참여를 안 하셨죠. 그러니까 동학은 이렇게 하겠지만 결국엔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자신들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는 동학농민혁명운동에는 참여하지 말 것을 얘기를 했다. 그런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겐. 하지만은 강지산 선생은 또 이런 어떤 체지가 내는 이 오선 위기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깊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왜 이제는 그러냐면은 우리가 고창군에서 이 발견된 선운사에서 발견된 체지가, 여기 고창이 여기 있죠. 여기에 어떤 선운사가 이쯤 있다고 치면은 체지가가 여기서 발견됐는데, 오선 위기혈이라는 개념은 회문산 쪽에, 순창군 쪽에 여기 있어요. 여기 회문산으로 올라가 보면은 회문산에 오선 위기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강지산 선생은 항상, 강지산 선생이 여기 바로 고창, 순창 여기니까, 여기 정읍이니까 항상 여기도 모악산은 이쪽에 있으니까 이 일대 자체가 굉장히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풍부하고 상호 연관성이 굉장히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문산을 가면은 오선 위기혈이라고 하는 게 아예 있어요. 그래서 그게 대명당혈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회문산, 순창 회문산 오선 위기형 해가지고, 이 오선 위기 마치 내신선, 이 신선이 바둑을 두는 형국의 풍수지리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해문산 오선 위기혈이 있다. 그래서 강지산 선생이 이제는 회문산을 언급하고 회문산의 오선 위기혈의 개념을 가지고 그 이치를 설명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게 서로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울산은 이게 증산도라는 곳에서 발견한 도전의 내용에 기초해서 이게 설명을 좀 드리면은, 거기 사편 19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7절에 보면은 또 수훈의 글에는, 그러니까 최수훈 선생이죠. 동학의 최수훈 선생의 글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금 강지산 선생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 산하대운이 징기차도다라고. 산하대운이 뭐예요? 이 도로 다 들어온다라고 얘기했다. 최수훈 글에. 궁울가에 보면은, 궁울가는 누가 지은 거냐면은 이 정북창 선생이 지은, 정북창 선생이 지으신 궁울가가 있습니다. 그 궁울가에 사명당의 갱생하니 승평시대 불원이라, 이런 글귀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글귀인데, 여기에 사명당을 어둘 명자를 썼는데, 궁울가에, 정북창 선생의 궁울가에는 사명당 할 때 사명당을 어둘 명자를 썼어요. 근데 이거를 강지산 선생은 밝을 명자로 바꿔놓으면서 사명당이 갱생하니 승평시대 불원이라, 이렇게 하였음과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명당을 응기시켜 오선 위기로 천하의 시비를 끌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명당을 응기시켜 오선 위기로 천하의 시비를 끌으겠다. 그러니까 요 표현이죠. 그러니까 사명당을 응기시켜 오선 위기로 천하의 시비를 끈다.
그러니까 이 사명당이라는 이 사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상산사호가 되는 거죠. 상산사호.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자, 이 그 강산 선생도 천하의 그 변화의 이치에 달통하신 분이니까 그대로 그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 그분에 대해서 이런 문구들의 공부를 하는 건 상당한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본다. 그래서 이게 사명당을 응기시켜 할 때, 사명당. 사명당. 그러니까 명당이니까 사명당이니까 뭐 집당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당의 봄꿈이잖아요. 지금 초당의 봄꿈 할 때. 이렇게 이 사명당이 그 여기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산사호라고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사명당이 상상사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사명당이 상산사호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체지가는 이게 상산사호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보겠습니다. 그 강단선이 요 언급만 하신 건 아니니까. 자, 5편 400시장에는 어찌 방심하느냐 뭐 이런 내용인데, 하루는 약방 마루에 앉으시어 유천명을 마루 밑에 앉으시고 순창 해문산 오선위기 장성 솔룡 옥녀직금 무한 승달산 호승예불 태임 베레밭 군신봉조 천주 만동묘. 제가 요거 해석은 다 했지만은 강정산 선생 개벽장 강정산에서 해석했었죠. 여기 순창 해문산 오선위기, 그렇죠? 그 해문산에 오선위기 혈이라는 게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강산 선생이 만든 게 아니고 옛날부터 거기 오선위기 혈이라고 이렇게 전해진 혈이 있어요. 거기에 엄청난 명당 혈들이 많아요. 해문산에. 그 중에서 오선위기 혈이 대명당 혈이에요. 이게.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4편 20장에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길, 뭐 증산도에서는 이 그 강등산 이분을 상제로 모시니까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은 해문산에 오선위기가 있는데 이 바둑은 당뇨가 창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주에게 전수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그래서 바둑은 당뇨가 창시했다. 그러니까 이 바둑을 누가 만들었다니까? 당뇨가 만들었다니. 그래서 자기 아들인 단주에게 이 바둑을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전수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단주의 해원은 오선위기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천하의 대운이 이로부터 열린다. 고 하시고 다시 말씀해 이로써 조선의 시비를 푸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는. 그러면서 또 여기에 보면은 5편 176장 보면 해문산에 오선위기 혈이 있는데 이제 바둑의 원조인 단주의 해원도수를 이곳에 붙여 조선 국군을 돌리려 하노라 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5신선 중에 한 신선은 주인인데 수수방관만 한다. 내 신선을 판을 대하여 서로 패를 들쳐서 따먹으려고 하니까 실만 끌고 승부가 속히 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게 속히 나지는 않는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다 또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게 단주와 관련돼 있다네요. 단주라는 존재가 이제 관련이 돼 있어요. 단주. 그러니까 오선위역은 단주 해원 또는 이걸 단주 수명이라고 합니다. 단주라는 게 있다네요. 그게 이제 근데 그 단주 수명 단주 해원이라는 개념이 여기 초당의 본꿈도 똑같이 나와요. 여기에 뭐냐면 그 다음 옆에 지금 글귀에 여기 보면은 요지자는 게 뭐 당뇨의 아들 단주로서 그렇게 되죠. 단주로서 바둑판을 받을 적에 후천운수 열렸으니 해원시대 기대려라. 이렇게 되니까 여기도 단주 해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단주가 바둑판을 받고 후천운수가 열리면은 그 해원시대를 기대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주 해원이라는 게 단주 해원. 그래서 이게 단주라는 게 이게
단주라는 아들이 있다. 당뇨에게 단주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걸 이게 단주해원, 단주라는 아들이 해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단주해원. 그 다음에 단주수명. 이걸 또 다른 단주수명. 단주가 목숨을 얻는다. 뭐 그런 뜻이 되는데, 단주수명. 그러니까 해원이라는 말 대신에 수명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단주, 수명, 받는다, 여러분. 수명, 명을, 목숨을 받는다는 뜻이야. 목숨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그 단주회원, 단주수명이 있다는 거죠. 그런 개념과 또 연결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단주라고 하는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 이게 그 당뇨의 아들 단주가 때 그때 이 당뇨라는 게 요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그 사망 오제 중에 보면은 그 사망이 보통 제 기준으로 보면은 복희 여와 신농씨를 저는 사망으로 봅니다. 그리고 오제는 처음을 저는 황제로 보고 싶어요. 그래서 황제로부터 해서 그 전후 고향, 제곡고신, 당뇨, 그 다음에 우순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당뇨가 뭐야? 오제 중에 네 번째가 당뇨란 말이야. 당뇨는 네 번째가 당뇨다. 네 번째 오제 중에 당뇨의 아들인데, 이 당뇨가 당뇨의 나라, 당뇨가 임금 노릇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순 시대를 가장 그 태평성대로 보는 거잖아요. 그때 당뇨가 자기 나라를 자기 아들 단주에게 넘겨주질 않고 우순에게 선양을 하게 되는 거죠. 우순에게 나라를 넘겨줄 때에 당뇨가 아들에게는 우순이 너보다 뛰어나니까 우순한테 이 나라를 넘겨주겠다 하고, 너는 천하를 이 천하를 내가 우순에게 주고, 너는 이 한마디로 이 천하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 실제로 받을 수는 없고, 이 바둑판을 받아라. 그런 뜻이에요, 이 바둑판과 바둑돌. 그러니까 이 바둑을, 그래서 당뇨는 바둑이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단주에게 전수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둑은 단주에게 전수했고, 실제 현실적 나라는 우순에게 선양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주 입장에서는 뭐야? 아니, 실제 나라는 우순한테 주고 자기한테 바둑만 가르쳤어요. 바둑판만 알려줬으니까 단주 입장에서는 원한이 있었다. 그 나라를 물려받진 원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원한을 풀어야 된다. 이런 게 단주 해원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제가 볼 땐 그게 아닌데, 제가 볼 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닌데 그렇게 해석을 한다. 자, 어쨌든 간에 당뇨가 자기가 자기의 나라를 당뇨, 이게 우순은 제곡고신인가? 아마 그 아들일 겁니다. 이게 자기 아버지가 틀려요. 당뇨와 우순이. 그러다 보니, 우순은 이름 까먹었는데, 틀려요, 아버지들이. 그러니까, 이게 자기 혈통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뇨가 우순에게 넘겨줄 때에 자기 혈통 단주에게는 바둑을 넘겨줬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와 해원이 관계가 다 있다는 거예요. 해원이라는 거 원한을 푼다. 원을 푼다는 뜻이잖아요. 해원이란 원을 푼다. 요런 거와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오선 위기론이라는 것이
뭐 어떤 개념이냐면은 결국 이게 단순히 오선 위기가 아니고 결국엔 이 오선 위기가 단주 해원, 단주 수명과 쭉 연관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선 위기는 오선 위기는 어떻게 된다? 단주 해원, 단주 해원 행위, 단주 수명과 오선 연결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게 따로 놓고 보지 않고 총합적으로 같이 해석을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선 위기가 뭐냐? 제가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오선 위기라고 하는 건요. 오선이라는 건 뭐냐면은 수화목금토 오행을 가리킨다. 제가 하는 얘기는 수화목금토 오행이 바로 오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오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월 수화목금토. 그런데 하얀 돌, 검은 돌은 뭐겠어요? 음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겠어요? 우리는 음양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음양오행 이런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그냥 쓸 때 그냥 음양이라는 말도 많이 쓰지만은 음양오행이다 그렇게 많이 표현하는. 그러니까 음양오행 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동양 철학의 그 기초는 음양오행 철학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무식한 개념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건 잘 몰라서 그러는 소리고 음양오행이 굉장히 심오한 철학이에요. 막말로 물리학에서도 뭐예요? 이 우주를 지배하는 네 가지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자기력, 중력, 강력, 양력 이렇게 우주에 지배하는 네 가지 상호작용에 의해서 구축이 된다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시공간이 구축이 되고 또 만물이 이렇게 생성소멸하는 그 현상이 네 가지 상호작용에 의해서 된다. 그것이 사실은 네 가지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이 사라는 개념이 있고, 이 사라는 개념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상위적인 5라는 숫자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가지 상호작용을 우리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물리학이 뭐야? 뭐 전자기력, 중력, 강력, 양력이 네 가지 상호작용이에요. 이 개념이 네 개잖아요. 이 네 개잖아요. 지금 4호가, 그러니까 4호라고 하는 것이 네 가지 개념이란 말이에요. 네 개의 주인이 있다는 얘기죠. 네 개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중심이 되는 그 주인이 제5의 힘이 있다고 하네. 제5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사실은 5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음양오행이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그 원시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굉장히 심오한 우주 철학을 반영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공부들 많이 하세요. 자, 그럼 상호 이렇게 물리학적인 개념하고 이렇게 대비를 해보면서 이렇게 이치를 따져보면은 굉장히 동양 철학이 심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제대로 알고 있는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 송나라 시대 성리학도 제대로 우주에 대한 제대로 파악이 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강절 같은 사람은 그 우주의 이치에 완전히 달통한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자, 근데 그 주인은 그 정도가 못 됐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수준이 낮은 것처럼 보일 뿐이죠. 단지 여기서 뭐예요? 지금 그 우리 현재 우주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상계, 물질계, 그냥 꿈의 세계를 지금 아스트랄계를 규명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음양오행이라는 개념은 아스트랄계, 보이지 않는 세계도 설명해낼 수 있는 그 사고 체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반 서양 물든 사람들이 생각할 만큼 그렇게 그 원시적인 이론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자, 얘기 엉뚱한 대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음양 오행이라는 게 있는데, 음양이 이렇게 흰돌, 검은돌은 음양이고, 이 네 개의 상호작용, 네 개의 상호작용이 뭐예요? 그 음양 양쪽의 편을 먹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음양 중에 음의 편은 누구겠어요? 음의 편? 음양 중에 음은 수렴의 힘이라 이렇게 생각한다. 수렴하는 힘. 양은 발산하는 힘. 이렇게 보시면은 금방 개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은 수렴하는 건 뭐예요? 물, 수는 이렇게 모아들이잖아요.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수렴하는 힘, 물질 같은 거, 중력을 갖게 되고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양은 뭐게 됐어? 불은 이렇게 위로 타오르잖아요. 그렇죠. 발산하는 의미를 표현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도 어떻게 돼? 나무도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뻗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나무도 발산하는 의미야.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와 금은 화와 목은 양. 그리고 이 수금 화목이 다 있는 이것을 매개하고 이것이 돌아가게끔 바탕이 되고 이 네 개의 힘을 매개하고 있는 힘. 그러니까 네 개의 요소의 바탕이며 매개하고 있는 매개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그것이 토라고 하는 거예요. 토. 그래서 수화목금토를 가리키는 게 돼. 수화목금토. 그러니까 지금 그 내신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내신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그런 표현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어떤 자연현상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수화목금토의 운행을 표현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시죠? 그렇게 할 때에 수금이 한 편이죠. 그 다음에 화, 목이 한 편이야. 근데 여기서 바둑을 두는 그 수렴을 대표하는 힘이 바로 수. 그 다음에 발산을 대표하는 힘이 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화가 주로 두고 금과 목이 옆에서 훈수 두는 식이다, 이런 식이라는 거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두고 이게 옆에서 훈수 도는 힘이고, 그리고 이것을 바탕이고 매개하고 있는 게 토다. 이게 다섯 번째 토. 이게 그러니까 다섯 번째 주인이 누구라는 거는 이게 토죠. 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끝나면은 이걸 다 놓고 간다는 것도 그게 그 땅, 토. 된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다 저장이 돼버린다. 이거 그동안 모든 했던 것들이 다 저장이 되는 힘이 토다,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주 운행을, 그러니까 지금 바둑판이라는 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바둑판은 지금 여러분 보면,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바둑판은 바둑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가로 19, 세로 19에서 10 곱하기 19 해가지고 361개의 점으로 되어 있어요. 19 곱하기 19. 361. 그러니까 뭐냐면은 19라는 게 뭐예요? 1, 2, 3, 4, 5, 6, 7, 8, 9, 10, 9, 8, 7, 6, 5, 4, 3, 2, 1. 그러니까 19라고 하는 것은 19개의 점은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10, 그 다음에 9, 8, 7, 6, 5, 4, 3, 2, 1 하면 어떻게 돼? 가로 힘은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물망을 칠 때 가로는 발산, 수렴, 또 세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9개니까 18개잖아요.
그 다음에 10이 있으니까 19개잖아요. 줄이 19개. 19개 줄에 또 19개 줄. 그러니까 이거는 세로로 또 19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것이 요 가로도 발상과 수렴. 요 세로도 발상과 수렴.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에 이 361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360 더하기 1이다, 이것은. 그래서 이 바둑판이 표현해주고 있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결국 1이라는 이 가운데 제1자 우주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첫 번째 씨앗 일자, 그렇죠? 그러니까 일자가 씨앗을 뜻하는 것이 그 천원점이라고 그래요. 이게 천원점. 이 가운데 있는 정중앙에 있는 천원점. 천원이라고 그래요. 천원. 천원점이 되는 거잖아. 이 천원점에서 시작해서 천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원점에서 360의 세계를 만든 거죠. 천원점으로부터 만들어진 거죠. 이게 시작한 거잖아요. 여기서. 그러면서 쫙 전개되면서 360의 세계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볼 때에 이 360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 세계는 360은 지금 정역세계란 말이야. 정역.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은 365와 4분의 1에 대해 365.2425죠. 2425인데 여기는 뭐 360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5와 2425가 25 때문에 우리가 어때? 윤력의 세계를 살고 있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윤력의 세계를 살고 있는데 왜 윤달을 집어넣어야 되잖아. 4년마다 보통 한 달. 윤력의 세계를 살고 있어요. 근데 360은 정력의 세계를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둑을 두고 있는 이 꿈의 세계, 아스트랄계는 정역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트랄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후천 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는 뭐야? 윤력 세계고 꿈의 세계 아스트랄계는 정력 세계라고 하는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정력 세계를, 그러니까 당뇨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물려준 거예요? 후천 세계는 우순에게 줬고 선천 세계는 단주에게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천 세계는 단주에게 주고 선양했고 후천 세계는 우순에게 선양해가지고 후천 입장에서 볼 때, 후천 세계 입장으로 볼 때는 그냥 순임금의 세계, 그 윤력의 세계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천 세계는 단주한테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단주의 선천 세계가 바로 후천 세계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해고 선천과 후천이 끊어졌다고 하는 거죠. 끊어지면서 후천 세계와 선천 세계가 일종의 어떻게 되냐면 서로 연결되지 않고 끊어지면서 이 세계 자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음양오행이 어그러지면서 이 세계가 뭐야? 카르마, 업과 고통으로 가득 찬 그 세계로 변해버린 그 원인이 뭐냐면은 선천과 후천이 끊어져서 그런 것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선천과 후천이 끊어진 이유 때문에 여러분의 태어난 그 원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까맣게 잊고 있는 거지. 그냥 이 세상에 그냥 태어나서 살고 있을 뿐이지 죽은 후의 세계, 꿈속의 세계를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그와 같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끊어짐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선도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어머니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탯줄을 끊는 순간 선천세계와 연결이 끊어지면서 사람이 어떻게 돼? 후천세계의 힘으로 살아가면서 이 선천세계 모든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생로병사가 생기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고 각종 고통과 모든 그런 것들이, 원한들이 이 세계에 가득 차게 된 윤역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윤역세계를 뭐로 보는 거예요? 이 고통과 원한의 세계로 보는 거죠.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선천세계가 다시 선천세계가 그대로 후천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단주 수명, 단주 회원이다. 그런 말이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윤력의 세계, 이게 이 바둑판 세계는 정력의 세계다. 그런 얘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